자, 이번 시간에는 제목 보시는 것처럼 상가 재건축, 상가나 오피스텔, 집합 건물 재건축이에요. 아파트 재건축 같은 게 아니라 상가 재건축, 오피스텔 재건축, 이런 집합 건물 재건축에서 재건축을 시행을 대행하는 그런 업체가 있잖아요. 이런 시행 대행 업체, 즉 시행 대행사의 자격 요건은 별도로 없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자격 요건이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자주 주시는 질문이죠. 자, 그런데요, 질문을 이렇게 주셨는데 사실은 여기에 대한 답변부터 말씀드리면 이 영상은 사실 1분짜리도 안 돼요. 결론은요, 시행대행사 자격 요건 별도로 없습니다. 이런 시행대행사가 되기 위해서 별도의 요건이 필요한 거 없어요. 따라서 자본금이나 상근 인력 또는 사무소의 규모, 이런 것들 전혀 필요 없습니다. 이런 게 없어요.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사실은 우리 아파트 재건축, 이런 우리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런 공공 재건축하고 다른 점이 바로 이 점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결론부터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하 동영상은 사실 안 보셔도 상관은 없지만 왜 이런 결론이 나타나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은 이제 이후의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그 이유를 한번 보실게요. 요거는요, 비교를 통해서 알 수밖에 없어요. 자, 보시겠습니다. 재건축을 하시려는 분들은 정말 잘 알고 계신 법이겠어요. 이게 뭐냐면, 보시는 것처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정비법이라고 하죠. 이게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재건축에서 이런 법이 쓰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재건축할 때 나오는, 재건축이나 재개발할 때 나오는 법이 바로 이 도시정비법이에요. 여기는 우리가 특히 아파트 재건축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는 아파트 일대 또는 노후화된 그런 어떤 구역에 대해서 재건축을 또는 재건축 또는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 법이 가장 많이 사용된단 말입니다. 바로 도시정비법이에요. 여러분들 재건축과 재개발은 아시죠? 재건축은 어느 지정 단위 구역에서의 건물들을 새롭게 만드는 걸 말하는 것이고, 재개발은 그 전체 구역의 땅을 전부 다 갈아엎는 거예요. 이게 좀 다릅니다. 재개발과 재건축 구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재개발 말씀하시는데 들어보니 재건축이에요. 이게 좀 다릅니다. 이 구역을 전부 갈아엎는다. 이게 재개발이고, 건물을 헐고 거기에 신건물을 짓는다. 이건 재건축입니다. 아무튼 이런 재건축, 이런 공동주택을 위한 재건축, 이런 것들은 보시는 것처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정비법에 따라요. 이런 법하고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상가재건축 있잖아요. 이 상가재건축은 이 법 따르지 않습니다. 자, 이런 아파트 같은 도시정비법에는 어떻게 이런 시행대행사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지 요거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만 비교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보실게요. 자, 도시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저는 원래 이런 상가 재건축부터 시작한 건 아니에요. 원래는 아파트 재건축 자문을 오래 했습니다. 제가 아파트 재건축 조합장까지도 역임했던 사람이에요. 물론 조합장 직무 대행자였지만 제가 오랜 기간 동안 이런 재건축, 특히 아파트 재건축, 이런 도시정비법상의 재건축을 해왔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그 다음에 상가 재건축 같은 이런 집합건물 재건축, 이 집합건물 재건축은 재건축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이 재건축, 특히 이런 상가 재건축 같은 집합건물 재건축이 이슈화돼가지고 많이 활성화된 것은 사실 근래입니다. 코로나 전후, 그리고 2021년 건축법 개정, 이런 것들 통해가지고 이런 굵직굵직한 어떤 개정을 통해가지고 활성화가 됐어요. 이 활성화가 되기 전까지는 사실은 이런 상가 재건축 또는 오피스 재건축이 각광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래 들어서 이렇게 이슈가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 문의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제가 아파트 재건축도 했지, 그 다음에 집합건물 분야에서 오랫동안 해왔었지 하다 보니까 이 집합건물 재건축은 그래서 많은 문의를 해주셨고 많은 자문들을 해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축적된 판례, 노하우가 있는 것이고요. 이런 점 때문에 제가 아파트 재건축과 이런 상가 재건축, 이런 다른 점 비교 분석을 해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비교 분석 해드리는 중입니다. 어떻게 해드리냐 보시겠습니다. 자, 이 법을 비교하면 돼요. 법에는요, 도시정비법 102조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요게요, 정비사업체라고 하는데요. 요게 바로 시행대행사예요. 정비업체 또는 정비사업체 이렇게 표현하는데 법적 용어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예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을 하는 그런 업체, 보통 정비사업체라고 하는데요. 시행대행사라고도 합니다. 실무상으로는 시행대행사 이렇게 많이 하죠. 이런 정비사업체, 이런 장비사업체의 등록에 대한 규정을 도시정비법에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런 정비사업체의 요건이 나와요. 보시는 것처럼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 이게 조합이잖아요. 이런 조합으로부터 위탁받거나 자문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기술 인력 등을 갖춰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보시는 것처럼 나왔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기술 인력 등을 자본 요건이 있고 그 다음에 인력, 이게 상시 고용 인력이거든요. 이런 인력의 기준을 두고 있어요. 대통령령이에요. 보실게요. 이 대통령령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102조 제1항 각호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이런 등록 기준, 정비사업체의 등록 기준은 별표사와 같다라고 해가지고요. 별표사를 한번 보실게요. 보시는 것처럼 이게 잘 안 보이긴 한데요. 이게 별표사예요. 이게 별표사인데 여기에 이런 규정이 있어요. 자본금, 인력 확보 기준, 그 다음에 여기 사무실 기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별표사를 요약하면 첫 번째, 자본금 10억 원 이상이 필요해요. 보통 자본금, 기본 자본금 어떤 회사면 회사 이런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본금, 이런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자본금 10억 원 이상이어야 되는 것이고 이 정비사업체가 법인일 경우, 보통 회사일 경우에는 5억 원 이상이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근 인력이 5명 이상이어야만 돼요. 상근 인력. 그래서 이 회사의 상근 인력이 5명 이상인데 제가 실무상 보니까 상근 인력이 한 2명밖에 안 되고요. 이 나머지 5명이 있죠. 5명인데 여러 현장들을 분산해서 같이 중복해 쓰기 때문에 그 현장에 가면은 상근 인력이 한 2명밖에 안 와 있어요. 아무튼 이런 업을 하기 위한 상근 인력은 5명 이상이어야 된다. 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무실 요건이 있어요. 뭐 20평 이상이나 20평 이상이어야 된다. 뭐 등등 이런 요건이 있는데 여기 별표에는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고 그냥 건축법에 따른다. 요 정도로만 나와 있어요. 구체적으로 몇 평 이상이어야 된다. 몇 제곱미터 이상이 된다. 이런 것들은 별표에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이런 요건이 있어요. 이런 자본금 10억 원 이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상근 인력이 5명 이상 상시 고용 인력이에요. 상시 고용 인력이 5명 이상이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별표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정비사업체의 요건이에요. 기본 요건이에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업무, 조합 설립 동의, 그 다음에 이런 동의 업무, 동의서 진급하는 업무나 아니면 보실게요. 조합 설립인가 신청에 관한 업무, 그 다음에 설계, 시공사 선정 관련 업무,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신청에 관한 업무, 관리처분 수립 계획에 관한 업무, 그 다음에 뭐 칠항도 있는데 생략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업무들을 대행하기 위해서 이 조합은 구분 소유자, 토지 등 소유자들이 모아져 계신 분이잖아요. 이분들은 사실 전문가가 아니에요.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전문 관리 업체의 도움을 받아서 조합 업무를 수행합니다. 실제 모든 곳이 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업체가 아무 업체나 난립해버리면 항상 나오는 문제가 뭐 조합 임원이 이런 업체 선정 받기 위해서 업체로부터 돈을 받았다. 뭐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어떤 제한을 둔 거예요. 아무나 이걸 할 수가 없이 기본적으로 자본금도 10억 원 이상이어야 되고 상시 인력, 풀 인력이 5명 이상이어야 되고 어느 정도의 규모는 갖춘 그런 회사여야만 이런 정비 사업을 할 수 있다. 정비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런 공공재건축을 대행할 수 있다. 이렇게 어떤 기준을 설정해 놨어요. 자, 그리고요. 이런 정비사업체는요, 다음에서 보시는 것처럼 중복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뭐냐? 보실게요. 도시정비법 103조에 보면요, 103조에 업무 제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정비업체는요, 이렇게 병행해서 중복해서 어떤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데 그게 뭐냐? 철거 업무 중복해서 정비업체가 내가 철거할게요. 못한단 말입니다. 설계, 시공, 회계감사 이것들 다 중복해서 못해요. 그 다음에 대통령이 정하는 업무도 못하는데 이게 뭐냐? 대통령령에 어떻게 나와 있냐?
계열회사, 출자회사 이런 회사들 다 같은 식구잖아요. 이런 식구끼리는 중복해서 이런 업무들을 못한단 말입니다. 이게 못하게 해놨어요. 이걸 하다 보면은 이게 정비사업체가 그냥 다 해버리다 보니까 이게 부실을 초래해요. 부실 초래하고 그 다음에 독점화되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중복 업무는 할 수 없도록 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법에 만약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계열사나 출자 회사 등에다가 이걸 맡기면은 나중에 밝혀지면 다 무효가 돼 버립니다. 따라서 이것들 못하게 해놨어요. 자, 그런데요. 지금 보신 것처럼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이나 또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요게요, 이 안에 이 도시정비법 따르도록 해놨어요. 다 통하는 법입니다. 그 다음에 가로주택 정비법 마찬가지죠. 이 가로주택 재건축을 위한 이런 법에도 이 법에 이런 도시정비법을 따르도록 규정해놨어요. 그래서 다 같이 도시정비법 적용을 받아요. 이렇게 도시정비법 적용받는 이런 재건축에 적용되는 도시정비법 여기에는요. 정비사업을 위한 전문관리업체 즉 시행대행사 요건을 까다롭게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자본금 요건 10억 이상, 그 다음에 상시 인력 5명 이상 이런 요건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입안에서 상가, 오피스텔 같은 집합건물 재건축 같은 경우는요. 이런 법 따르지 않아요. 도시정비법 같은 규정이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따라서 이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1억짜리가 와서 또는 2억짜리 회사가 와서 심지어는 5천만 원짜리 회사가 와가지고 이런 시행 대행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어요. 그걸 법이 금지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물론 이건 아직까지는 법의 불비, 즉 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는 이런 집합건물 재건축이 활성화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아직까지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까지도 아직 규정해놓고 있지는 않는 겁니다. 집합건물법에 만약에 이런 집합건물 재건축에 있어서는 도시정비법에 따른다라고 하면요. 당연히 적용되죠. 여기 있는 것처럼 정비사업체도 자본금 요건 다 따르게 돼 있습니다. 따라야 되는 것인데 자본금 요건이나 이런 인력 요건을 다 따라야 되는 것인데 아직까지 현재까지는 이런 요건이 없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시행대행사 자격 요건이 별도로 없게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없어요. 없고 따라서 자유롭게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아직까지는 시행대행사가 뭐 철거나 설계, 시공 이런 것들을 같이 하는 또는 이 계열사 통해서 하는 그런 경우는 못 봤어요. 못 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런 업무 제한에 이런 법이 이런 집합건물 재건축에서는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지금 법상으로는요, 상가 오피스텔 재건축에서 정비업체가 철거도 할 수 있고 설계, 시공, 회계 감사도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어요. 물론 아직까지 실무에서는 하지 않지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여지는 지금 있는 것입니다. 법상 그래요. 이게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되면은 이 법을 이제 들어오겠죠. 이런 도시정비법 같은 그러한 법이 들어오겠지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상가 재건축에서는 시행 대행사의 자격 요건이 별도로 없다. 특별히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